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학기 초로 분주했던 제 3월을 보내고 4월 한 달 아름다운 봄꽃 이런 내음이 우리의 일상에 은은하게 스며드는 한 달 이렇게 4월입니다. 이제 4월을 시작하면서 제 4장 이제 최신 무기 체계학에서 우리가 이제 제 5장 기동 무기 체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마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1절하고 2절까지 아마 전차 여기까지만 오늘 아마 강의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마 강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다음 주 또 6주차에 강의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상작전으로 해서 육군의 어떤 지상군의 임무와 역할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군조직법에서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서 편성되고 이런 장비를 갖추고 또한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국군조직법에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군 지상군의 임무는 여기에서는 전쟁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유사시 지상전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군 홈페이지에 우리가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군 홈페이지에서 이런 군의 임무와 역할은 적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는 전쟁 억제와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적에 침략할 경우 지상전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평시 국익 증진과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육군의 어떤 임무와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전쟁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유사시 지상전에서 승리하는 것이 육군의 어떤 지상군의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지상작전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지상작전은 우리가 공격작전과 방어작전, 그 다음에 후방지역작전, 안정화작전 이렇게 우리가 해서 4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 4개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자, 공격작전은 적을 견멸하기 위한 이 적방향으로 전투를 이끌어 나가는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공격작전 형태와 공격기동 형태가 있는데 공격작전 형태는 자, 접촉 적진, 그 다음에 급속 공격, 협조된 공격, 전과 학대 추격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격작전 형태를 보고 있고요. 공격 기동 형태는 포위, 우회 기동, 돌파, 정면 공격, 침투 기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격 기동 형태를 볼 수가 있죠. 다음에는 이제 방어작전에서 여기에서는 공세 이전 여건을 조성하고 주요 지역을 확보하고 시간 획득 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작전을 우리가 방어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어작전 형태는 지역방어가 있고 기동방어와 또한 지연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어작전 시 공세행동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역습, 그 다음에 역공격, 파쇄공격, 촌단공격, 그 다음에 유린공격, 소부대 공세행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다 알겠지만은 이런 파쇄 공격과 우리 촌단 공격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파쇄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공격을 위해서 이제 대응을 어떤 갖추거나 직결 중에 있을 때 적의 공격을 현저히 어떤 방해하는 전술을 우리가 이제 파쇄 공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촌단 공격은 적이 어떤 전차라든지 기계 부대에 의한 어떤 전격전에 여기엔 대응하는 전술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촌단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후방지역 작전은 여기에서는 각급 제대 후방지역의 어떤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서 실시하는 작전을 우리가 후방지역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후방지역 작전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대상륙 작전, 그 다음에 대공정 작전, 주요 시설 및 병참선, 방호 작전, 도시지역 방호 작전, 대유격 작전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방 지역 작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안정화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화 지역에서 어떤 치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엔 질서를 확립할 때 하는 이런 어떤 재반 작전 활동을 우리가 안정화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상작전을 계속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자, 이제 기동무기 체계입니다. 이런 기동무기 체계는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 기동무기 체계는 여기는 어떤 것이냐면, 자, 전쟁에서 병력이라든지 화력을 적보다 유리한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적의 취약 방향으로 공격을 개시하거나 우군의 취약상을 최소화하는 데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동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대의 어떤 신속한 집중이라든지 분산 이런 걸 통해서 적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동수단을 제공하는 것이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전투원의 어떤 적절한 보호수단으로서 기동성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고, 지휘 통제 및 이 화력 운용 수단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기동무기 체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장차전은 여기에서는 입체적 전략 및 전술 기동성의 증대로 인해서 이제는 고속 기동전의 어떤 그런 전투 양상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동무기 체계를 우리가 분류해 보면, 여기에는 전차, 장갑차, 전투차량, 기동, 대기동 지원 장비, 지상 무인 전투체계, 개인 전투체계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동무기 체계로 분류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런 기동무기 체계의 어떤 그 역할, 이러한 어떤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기동무기 체계의 어떤 한번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이 역할에는 여기에서 보면 이런 어떤 역할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동무기 체계를 계속적으로 더 전투력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점차 증진시켜 나가야 된다,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전차의 개념입니다. 전차의 개념은, 자, 전차는 장갑으로 보호된 어떤 무한궤도 차량에 인원과 이런 하기를 탑재해서 지상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어떤 전투 차량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차는 어떤 기동력이라든지 화력, 방호력 이런 어떤 특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지상 작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이런 기동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전차는 어떤 적의 전차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어떤 무기 체계이고, 그 다음에 적 지상군 제압을 위해서 어떤 공세적 이 기동 전력의 어떤 주력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작전 지역 내 장시간의 작전 수행이라든지 적 대치 상황 하에서 어떤 이런 지역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여기에는 적전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고속 입체 기동전에서 제병 합동 이런 작전으로서 효과적 임무 달성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지 여기에서는 단독 작전 수행은 어떤 면에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전차의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전차의 발전입니다. 이 현대전의 전차는, 자, 1차 세계대전 당시 치열한 어떤 그런 참호전으로 인해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 이런 전선을 타개하고자 영국에서 이제 최초로 우리가 개발된 것이 이제 전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개발 전에 여기에서는 탱크의 어떤 우리가 기원을 살펴보면, 이거는 개발전 실전에 투입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물탱크라는 암호명에서 이제 그 유래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이 현대전에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전차 탱크로 부르게 되었다는 기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계 최초의 전차는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 전차는 마크 MI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런 마크라고 불렀고, 이런 마크는 무게는 28톤, 그 다음에 어떤 최고 속도는 시속 6km, 그 다음에 이 항속 거리는 약 20km, 그 다음에 여기에는 57mm 어떤 포, 그 다음에 이문과 그 다음에 기관단총 4문이 최초에 이제 탑재된 어떤 그런 탱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전차가 최초로 지상전에 등장한 것은 여기서는 1916년 이제 솜무 전투였다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솜무 전투는 나중에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 전차는 일반적으로
출현 시기에 따라 이제 세대별로 이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차를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잠깐만 우리가 솜무 전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솜무 전투는 1900 우리가 16년 서부 전선에서 벌어진 이제 전투로, 첫날 어떤 면에서는 하루 사상자가 5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이런 사상자가 났다는 거죠. 이 중에서 3분의 1이 전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군 사상자로 인해서 이제 사상자로 인해서 잘 알려진 전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전투는 프랑스와 영국군의 어떤 합동 작전으로 진행된 건데, 자, 여기에는 어떻게 진행됐냐면, 영토 탈환보다는 독일 예비 병력을 어떤 면에서는 소모하기 위해서 독일군 전체 병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어떤 소모전 목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전투가 우리가 솜무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프랑스의 어떤 솜, 그다음에 파카르티라는 곳에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솜무 전투라고 하고 있고, 결과는 어떻게 진행됐냐면 많은 그런 사상자가 났지만은 연합군의 승리를 통해서 독일의 어떤 제국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이런 전투가 우리가 솜무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차를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1세대 전차는 여기에서는 솜무 전투라고 했는데 1950년대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개발 전차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솜무 전차는 이제 1916년에 이루어진 전차라고 금방 소개드렸죠. 그래서 최초로 영국이 49대의 어떤 마크 전차를 운용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1차 이제 세계대전 직후부터 50년대에 개발된 전차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1세대 전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세대 전차는 여기에서는 그 구경이 95m, 여기 95mm급 주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차의 기동 가능한 어떤 최대 허용 범위 내에서 여기에서는 장갑 방호력이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어떤 차체 설계가 가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교적 여기에서는 높은 이런 기동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그 1세대 전차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1세대 주요 전차를 우리가 살펴보면, 1세대 전차는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소련의 어떤 그런 주력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서는 전차 여기가 이제 있고요. 최초 시추이고, 한국전에도 참가한 T-33차 전차가 있고, 미국의 M26일 이런 M26일 여기는 프레싱 전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엔진과 변속기 등을 이런 개량한 이제 M46 어떤 패턴 전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M48 전차 등이 이제 여기서 1세대 주요 전차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2세대 전차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2세대 전차는 1960년대에서부터 우리 70년대 후반까지를 이제 2차 대전 후에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제 신기술을 도입해서 1세대 전차보다는 화력과 이제 기동력을 크게 향상시킨 이러한 이제 2세대 전차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어떤 전차의 특징을 보면, 이제 화력면에서 아까 구경이 1세대 전차는 한 90mm급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구경이 100mm급 이제 주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향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형 분리 철갑탄, 이런 신형 분리 철갑탄을 이제 여기에서는 사용하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 안정화 어떤 그런 장치가 도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탄도 계산기 도입이라든지 거리 측정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등장이 된 거죠. 그래서 야간 전투 시스템, 그다음에 시스템으로 해서 적외선이라든지 미강폭식, 야시 장비, 이런 것들이 추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속도라든지 기동거리에서 주행 성능 및 이런 것들이 향상되고 있고, 방어력도 개성된 이런 우리가 전차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디젤이라든지 디젤 엔진, 신형 현수 장치, 이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토쇼바라든지 유압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속도라든지 기동거리, 주행성,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켰고요.
그 다음에 스노클에 의한 도하 능력을 구비하고 화생방 방어 능력을 구비한 것이 여기에서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대전차 미사일 출현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방어력이 취약된 문제점이 이제 이게 드러나게 된 건데, 자, 2세대의 어떤 대표적인 전차는 여기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100mm 표를 장착한 소련의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소련의 이제 T-54 전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5mm 활강포를 탑재한 T-62 전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5mm 주포와 새로운 어떤 사격 통제 시스템을 이제 구비한 미국의 M6 전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가 있고, 스웨덴의 S 전차, 영국의 센트리얼 전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2세대 전차로 이제 등장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3세대 전차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3세대 우리가 이제 전차는 이런 3세대 전차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 전차를 우리가 이제 후반부터를 제 3세대 전차라고 하는데, 이제 2세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어떤 신기술을 적용해서 전장 장비의 어떤 비중이 높아졌고, 특히 방어력이 현재 향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 3세대 전차의 어떤 주요 특징은 활용면에서 이제는 또 120그룹으로 여기에는 이제 향상이 됐고, 활강포가 장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이제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이런 것들이 이제 채택이 된 것이 우리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는 이제 또 이게 자동 전장 시스템에 의해서 승무원의 수가 이제 4명에서 3명으로 감소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격전에 이게 입력이 가능한 이제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시 정비에 의한 야간 전투 능력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성능이 크게 향상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동면에서도 어떤 여기에서는 경량, 이게 고출력 엔진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호력 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방호력 면에서도 보면 이제 향상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피탄 시 탄약이라든지 연료 폭발로 인해서 승무원이라든지 이 내부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를 어떤 그 격실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는 이제 3세대 전차 전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제 장갑 성능 개발에 대비한 어떤 그 가변형 장갑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3세대 주력 전차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국내의 어떤 한국의 K1 전차, 그 다음에 구소련의 T-72 전차, 그 다음에 미국의 M1 전차, 그 다음에 영국의 챌린저, 독일의 레오파드 2, 그 다음에 프랑스의 LMX 30 이런 것들이 이제 3세대 전차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세대 전차는 이런 어떤 전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3.5세대 전차인데, 3.5세대 전차는 이제 잠정 세대 또는 3.5세대 전차는 기존 3세대 전차의 어떤 아날로그 방식을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개량해서 실시간 정보 자원이 가능한 이런 차량 전전화 기술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개량이 되고 차량 전선화 기술을 적용하는데, 여기서는 실시간 정보 지원이 이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차의 어떤 활력 이런 사항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런 그 정지된 상태, 이런 정지된 상태든 어떤 이동 중이든 동승한 어떤 이게 장전 속도를 지닌 자동 여기에서는 장전 장치가 탑재되어서 이동 간의 탄약 장전 어떤 속도를 기존의 3배수 정차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어떤 증가시켰다는 거죠. 2배 이상 증가시켰다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어떤 기능은 이동 간의 사격 시에 발생되는 주포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어떤 차체의 흔들림에 의한 명중률 하락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여기는 동적 표구 감지기를 이제 장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레이저 광선을 발사해서 레이저 광선이 산란되는 패턴을 이제 읽어냄으로써 이제 포신의 흔들림을 예측하는 어떤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유기압식 현수 장치 또 기존 전차에 널리 사용된 어떤 토션바식 이런 장치 대신에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유압과 기압에 의존함으로써 여기에는 전차에 가해지는 충격을 크게 억제함으로써
전자파의 어떤 명중률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승무원의 어떤 전투 필요를 크게 감속시키는 이러한 장치가 여기에는 포함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3.5세대는 이 명중률을 향상시키고 승무원의 필요를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이제 3.5세대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3.5세대 전투는 국내 어떤 K2 전차, 그 다음에 미국의 M1A2 전차,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프랑스의 르꼴레르 전차, 일본의 90식 전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3.5세대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전투 이런 포병에 근무하는 분들은 지금 어떤 전차를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3.5세대 전차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4세대 전차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4세대 전차는 자, 여기에는 이제 1970년대 어떤 기술로 만든 거죠. 1970년대 이제 4세대 전차는 3세대, 3.5세대 전차를 통해서 4세대 전차는 1970년대 기술로 인해서 제3세대 전차가 등장한 이후에 1980년대 초반부터 이제 새로운 제4세대 전차가 이제 발전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4세대 전차라는 것은 기존의 한계에 도달하는 이러한 전차의 어떤 구조, 여기에서는 뭐 전차장이라든지 포수가 탑승한다는 이런 유인 포탑형 구조를 탈피해서 무인형 이제 포탑을 여기에서는 탑재한 전차를 우리가 통칭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4세대 전차의 등장은 가장 취약한 부분인 피격부인 어떤 포탑의 크기를 줄이는 이유가 가장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랬느냐 그러면 과거 이스라엘 어떤 전차 개발자들은 자, 2차 세계대전부터 중동전까지 전차의 어떤 피격사를 이제 분석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자, 정면 공격 시 자, 타는 어떤 면에서는 포탑의 70%, 그 다음에 차체의 30% 이건 이제 구성으로 됐는데 이것을 명중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포탑의 축소는 그만큼 어떤 피격될 가능성이 감소하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차 승무원이 이 포탑보다 안전한 차체에서 탑승해서 생존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이런 장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4세대 이런 어떤 전차가 등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대별 전차 제원을 비교해 보면 자, 1세대부터 우리가 이제 화력이나 이런 기동성, 생존면에서 보면 여기에서 1세대부터 우리가 4세대까지 이제 전차를 한번 보시면 1세대 전차에서 여기에서는 뭐 자동 장전이 이제 뭐 무에서 이제 유로 이렇게 더욱더 향상된 측면을 보고 주포도 우리가 최초 90에서 이제 120, 140까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포가 이제 향상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되는 주포 형태도 강선에서 이제 활강포로 이렇게 쭉 향상된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거리 측정기도 뭐 과학식에서 이제 레이저로 이제 바뀌는 거고 있고, 그다음에 탄도 계산도 기계식에서 이제는 전자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야간 조준경도 장치도 이제는 뭐 없다가 이제는 뭐 열상 증폭에서 열항상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형상되는 이러한 측면을 볼 수가 있죠. 안정화 장치도 이제 처음에는 없다가 이제는 4세대 가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1세대 후반부터 해서 쭉 해서 이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기동성에서도 보면 뭐 가솔을 이제 1세대는 뭐 가솔이나 또 이렇게 이제 디젤도 같이 경유해서 썼는데 거의 2세대는 디젤을 썼고요. 가스터빈. 그래서 이제 이게 4세대 보면 디젤이나 가스터빈을 통해서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기동성을 좀 높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출력도 보면 우리가 1500까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톤단 마력도 향상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최대 속도도 보면 40반에서 100까지 우리가 이런 속도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속 거리도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향상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존에서도 보면 이제는 강판에서 이제는 이 강판과 복합 재료 나중에 보면 이제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떤 복합 재료를 사용하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수행 인원에 대한 어떤 최대한 어떤 보호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대별 전차
재원을 비교해서 봤을 때 1세대에서부터 4세대까지 우리가 쭉 보면 참 많이 향상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변경됐구나라고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전차 구조입니다. 이런 전차 구조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어 갔느냐라는 거죠. 전차 구조의 어떤 주요 기능을 보면 여기에서는 전차 구조는 뭐 기동력, 화력, 생존성 이런 것들을 인해서 이제 어떤 그런 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전차가 이제 이렇게 발전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생존성은 차체 어떤 포탑의 이게 장갑의 어떤 두께와 그다음에 능동 방어 탑재 장비에 이제 의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동력과 화력은 여기는 차체와 포탑의 성능이 이제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전차의 형상은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이제는 여기는 동력 장치, 동력 발생 장치, 그다음에 현수 장치, 그다음에 유압 전기 장치,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주포 장치, 그다음에 포탑 및 포탑 안정화 장치, 그다음에 이제 어떤 면은 사격 통제 장치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떤 구성된 포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장치들은 하나하나가 독립된 체제로 유지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전차에 종합되어서 하나의 어떤 전차 체계를 이제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동력 발생 및 전달 장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동력 발생 및 전달 장치는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이런 시스템으로서 이제 파워팩이라는 이런 명칭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패키지로 전차에 설치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동력 장치는 이러한 어떤 열 에너지를 어떤 기계적인 일로 바꾸어 전차를 가동시키는 장치로서 여기는 복합적인 장치로 엔진 어떤 구동 장치, 연료 공급 장치, 오일 공급 장치, 냉각 장치, 공기 장치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엔진에서 발생된 이런 동력은 이런 어떤 이런 변속기를 통해서 외부의 어떤 증감속기라든지 이제 스플라켓에 전달돼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동력 및 전달 장치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현수 장치입니다. 현수 장치. 이 현수 장치는 약 한 50톤이 되는 이런 어떤 전차의 중량을 지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행 간에 이런 어떤 충격이라든지 진동을 좀 완화해주고 흡수해주는 이런 어떤 차체의 그런 어떤 승무원이나 기자의 무리함이 없도록 이런 그 운행하는 데 있어서 험악한 지형에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작용해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현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 장치의 어떤 구성품을 보면 우리가 궤도라든지 여기에서 궤도, 기동륜, 유동륜, 보기륜, 궤도 장도 실린더, 지지 롤러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그 결합체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유동륜이라는 것은 차체 전방에 위치해서 여기에는 궤도를 정렬하고 유지시켜주는 이런 어떤 지지 롤러 궤도가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래로 처지지 않게 이제 이거를 방지하는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기륜이라는 것은 어떤 이러한 지표면 압력이 궤도에 균일하게 작용하도록 여기에서는 정렬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 기동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변속기로부터 전달된 동력을 이용해서 궤도를 여기에서는 구성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현수 장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유압 및 전기 장치입니다. 자, 여기에서 유압 및 전기 장치는 이러한 유압 장치는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이제 전환하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압 및 전기 장치의 어떤 구성품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는 펌프 구동기, 그 다음에 저유기, 여과기 조립체 이런 것들은 이제 구성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전기 장치는
엔진 시동이라든지 충전, 점등, 부수 장치 이런 것들에 필요한 어떤 공급을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장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조종수, 조종판, 여기서 조종수, 조종판, 그 다음에 어떤 점등 장치, 여기에 점등 장치, 차체 회로망 상자, 뭐 이렇게 회로망 상자, 전기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여기에는 차체 회로망 상자는 차체 내에서 어떤 전기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유압 장치, 동력 발생이라든지 전달 장치 이러한 것들을 상호 연결해주는 어떤 전용 공급을 해주고 상호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자체 회로망 상자의 자차 내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사격 통제 장치입니다. 이러한 사격 통제 장치는 여기에서 보면 자, 이러한 사격 통제는 어떤 이러한 주포와 공축 기관총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적에 명중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는 표적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사격 지원을 여기는 산출하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구성품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전차장, 조준경, 포수 조준경, 탄도 계산기 이런 것들로 이제 장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포 장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포 장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포 장치는 여기에서는 자, 전차 포탄의 어떤 장전이라든지 발사를 하는 장치라고 여기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포 장치는. 그리고 여기는 구성품으로서는 이제 포구 감지기, 그다음에 배연기, 그다음에 주태 장치, 그다음에 뭐 포미 장치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포구 감지기는 뭐냐라는 거죠. 이런 포구 감지기는 자, 사격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포의 힘 정도, 이 힘 정도를 측정해서 사격 지원을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는 산출하고 여기에서는 보정하는 이런 구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배연기는 사격 후 포각 내에 어떤 연소가스가 이제 연소가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구 쪽으로 이러는 어떤 면에서는 이 포구 쪽으로 배출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태 장치는 이제 사격 시 발생하는 어떤 반동을 흡수하는 장치. 주태 장치는 여기는 반동을 흡수하는 장치가 우리가 주태 장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포미 장치는 이 탄약 장전이라든지 격발, 그다음에 사격 후 탄피 추출을 하는 어떤 기능을 이제 포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자포의 어떤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전자포는 자, 직사탄도하기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전자포는 K2 소총과 같이 어떤 보이는 표적에 대해서 직접 조준 사격을 하고 사격 후 탄환이 수평 탄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직사탄도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번째는 반자동식입니다. 여기는 자주포라든지 야포처럼 수동으로 탄약을 장전하고 그 다음에 단발 사격만 가능하고 사격 후 탄피 추출이라든지 방출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반자동식이고요. 그 다음에 자, 폐쇄기 수직 활동은 KT 소총의 경우 이제 노리쇠가 전후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장전 및 탄피가 방출되는데 여기는 전자포는 폐쇄기가 수직으로 작동되고 포탄 장전 시에는 위로 탄피 추출이나 방출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자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포하고 포탑 안정화 장치입니다. 이런 안정화 장치는 자, 기동 간에 이런 사격이 가능하도록 주포를 안정화시키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구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면 여기는 자이로, 그다음에 고저 서브 장치, 그다음에 선내 서브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이로는 어떤 거는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는 기동 간에 어떤 포탑이라든지 차체의 상하 좌우 요동을 감지하는 거죠. 이 자이로는 상하 감동을 좌우하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고저 서브 장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자, 주포를 상하로 움직이도록
여기는 전기 신호를 유압 신호로 전환하는 겁니다. 유압 신호. 전기 신호를 유압 신호로 여기는 전환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선의 서브 장치는 자, 포탑을 좌우로 회전하도록 전기 신호를 유압 신호로 전환하는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하는 것을 여기는 선의 서브 장치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방호 구조입니다. 방호 구조. 이러한 방호 구조는 여기에서는 자, 장갑에 의한 방호력은 대전차 무기의 어떤 개발로 인해서 이제 발달해 왔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장갑 현상을 어떤 면에서는 경사지게 하거나 또는 어떤 방탄 깔판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설계하는 등 이러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방호 효과를 향상시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강판 두께를 자, 1차 세계대전 때는 6에서 12mm였다 그러면 최후에서는 200에서 300mm 이런 어떤 강판 두께를 위해서 차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과도한 중량을 어떤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는 기동성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이제인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어떤 수동형 장갑차 또는 어떤 반응 장갑 이런 개념에서 탈피해서 이제 능동적인 이러한 방어체계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어 구조는 하여튼간에 최근에는 이런 어떤 이런 방탄 두께를 이제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기동적인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능동적인 방어 체계로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수동형 장갑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적전차의 포탄 공격을 받았을 때 이제 장갑 한재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우리가 장갑체의 어떤 그런 체질과 두께에 영향을 받는 이러한 요소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수동형 장갑체 형태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수동형 장갑체의 종류는 여기에는 장갑체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종류와 어떤 배치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부가장갑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격장갑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초밥장갑 형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장갑 이런 형태가 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은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장갑 형태는 자, 기본 장갑에 부족한 어떤 장갑 방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양의 이 장갑 한재를 추가로 부착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여기는 부가장갑 형태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격장갑은 이 유격장갑은 장갑을 겉장갑과 기본장갑으로 구분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공간으로 한 형태의 어떤 장갑으로서 장갑의 어떤 측면 방어를 위한 스커트에 의한 어떤 유격 장갑을 설치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유격 장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초밥 장갑은 초밥 장갑은 1976년 6월 17일 영국의 어떤 국방성은 초밥 연구소가 신세대 장갑판 재개발에 이제 성공을 해서 우리가 이제 초밥 장갑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초밥 장갑의 구성은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비밀로 취급되어서 알려지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독일의 장갑이라든지 시험 결과에 의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산화 알루미늄 이런 세라믹을 사각형 또는 사각형이라든지 육각형 타일 형태로 이런 타일 형태로 어떤 고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알루미늄의 틀 속에 넣어서 판상으로 제작한 것을 여기는 방탄간판 사이에 삽입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초반 전통은 여기에서는 알루미늄 이런 틀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장갑은 이런 것은 유격 장갑과 초밥 장갑 이 반응 장갑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서 여기는 장갑 방호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갑 형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반응 장갑의 작동 원리입니다. 반응 장갑의 작동 원리는 여기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면 대전차 이런 어떤 고폭탄이 여기에는 장갑에 어떤 충돌할 때 여기에서는 물리적이고 화학적 이런 반응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간저 저항을 일으키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말이냐면
이 그 반응 장갑, 이 반응 장갑의 어떤 작동 원리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 두 개의 어떤 이 장갑 한제 이 사이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폭약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 이제 이 금속 상자를 녹여내서 기본 장갑에 부착한 상태, 이거를 인해서 이제 여기에는 마치 어떤 이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이 도시락 같이 돼 있잖아요. 도시락 같이 돼 있는 이 샌드위치에 어떤 누웠을 때 이제 이것을 어떤 비교할 수 있는데, 자, 대전차 고폭탄이 반응 장갑에 충돌하면 강력한 고온과 저온이 이제는 어떤 이런 금속 제트에 분사하면서 여기는 충격이 가해지면서 여기에는 이제 터지는 이러한 폭발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반응 장갑의 우리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능동 방호 체계입니다. 능동 방호 체계는, 자,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피탄 전에 미리 어떤 위험 요소를 이제는 제거토록 설계된 이런 어떤 장갑 체계로서 어떤 적의 대전차 로켓이나 어떤 미사일 이런 것들을 탐지해서 전차에서 여기에는 어떤 그런 유도 교란이라든지 회피하고 그다음에 대행탄을 해서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연막 차량 이런 걸 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교전하고 회피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면서 유도 교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제 능동 방어 체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전체의 어떤 생존성과 기동성을 동시에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작전용 우리가 이제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작전용 운영은 자,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여기에서는 전차의 어떤 주 임무는 어떤 거였느냐면, 자, 보병의 진출을 방해하는 어떤 적의 기관총을 파괴하는 이런데 어떤 그 주 업무의 어떤 주 임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대규모의 어떤 전차에 기계화보된 이런 전체의 기계화 보병을 이제는 동반하고 항공기 어떤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정격 작전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2차 대전에 의해서는. 그러므로서 이제는 여기에서는 이 전차는 어떤 화력이라든지 기동력, 방어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생존성이라든지 이러한 체계성 향상을 통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차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 넓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표적의 신속 정확한 타격과 그다음에 각종 위협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이러한 그 측면을 향상시켰고요.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떤 구성도 보면, 자, 포와 포탑 화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차체 기동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이제 전차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응용요는, 자, 전차장, 조종수, 호수, 탄약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수동 작전 시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수동 시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또 빠질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 자, 전차의 기동은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략 기동과 전술 기동, 전장 기동이 있는데, 자, 전략 기동은 신속한 전장 투입 기능을 위한 원거리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전략 기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술 기동은 이 적과 교전을 위해서 전장 내에서 작전 지역까지 어떤 자체 동력을 이용해서 전술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전술 기동이라고 하고, 전장 기동은 작전 지역 내에서 적과의 어떤 교전 시 전장 기동하는 것이 우리가 전장 기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차의 어떤 주 임무는 여기에서는 전술적 측면에서 보면 탐지하고 이 정보 통신을 통해서 획득된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어떤 대응해서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전차의 주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전차 이제 미래전의 운영을 기능을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기는 지상 전술 이 C4I는 이제 아까도 봤죠. 정보 작전 뭐 통신 뭐 이런 것들이 총합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상 전술 체계를 통해서 여기는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항공기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무인 항공이라든지 뭐 헬기부대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어떤 정보를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여기를 통해서 이제 또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적 전차 부대를 이제 파괴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어떤 그 미래전의 어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레이저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런 전설 지상 작전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각종 이제 이런 어떤 이런 부대에 여러 가지 어떤 첩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런 전차를 타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이제 이루어가는 우리가 미래전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별로 이제 그 주요 전차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면, 자, 이제 국가별로 우리가 이제 그 전차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한국군 전차입니다. 한국군 M36 전차입니다. M36 전차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1세대 전차 그랬죠. 90m. 그죠? 주포기형이 탑승 인원이 5명이었었고 전투 주행량 35mm였다. 한국군 최초의 어떤 보유 전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950년 10월에 육군 이제 병기학교 전차가 설치됨으로 해서 이제 교육용으로서 이제 부속 6대를 인수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M4A328 전차, 한국군 228 전차. 그래서 여기도 주포구형이 90mm고 탑승 인원이 5명이다. 이건 30톤 정도 되고. 자, 한국 기갑 역사상 실질적인 출발점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한국군 전차 28 전차. 그래서 여기는 한국 전쟁 때 미국으로부터 388대를 인수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이렇게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죠. 자, 한국군 전차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현상들을 한번 보면은 여기에는 M4 전차, 그래서 여기도 M47 전차는 주포 구경이 여기에서는 90mm가 되네요.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탑승 인원이 5톤이고 중량이 조금 늘어났죠. 자, 60년대 국군의 어떤 주력 전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08년에 이제 도태됐고, 그 다음에 어떤 일부 해안포라든지 이제 고정포로 운영이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M4 47 전차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M48 전차입니다. M48 전차는 여기는 이제 주포 주경이 이제 90에서 105mm로 이제 조금 좀 어떤 면에서는 향상된 이런 현상들 보고 있고요. 엔진 출력도 750마력으로 되어 있고요. 최고 속도도 좀 늘어났습니다. 중량도 좀 늘어났고요. 탑승 인원은 5명에서 이제 4명으로 줄어들었네요. 그죠? 자, 야간 사격을 위한 어떤 제논 탐조 이런 것들이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M48 전차에는 측면 보호를 위해서 스커트를 부착했다는 거죠. 측면 보호를 위해서 스커트를 보호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K1 전차입니다. K1 전차는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군 전차에서 자꾸 이제 향상된 이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경도 105mm 강선포고, 그 다음에 엔진은 1100마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탑승 인원은 4명이고, 여기도 이제 항속거리가 이제 500km까지 이제 우리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974년에 미군이 설계해서 국내 생산은 87년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초도 이제 전력화돼서 배치가 됐고요. 스커트 부착,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커트 부착이고 탄약 잭제가 47발. 그래서 연료는 이제 디젤 경유를 인해서 여기에서는 진행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K1 전차. 그 다음에 이제 K1A1 전차. K1A1 전차는 여기도 이제 주포 구경이 120km 활강포로 되어 있고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향상된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탑승 인원은 4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航속거리가 400km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 여기에는 지금 어떤 K1 전차와 어떤 차체가 동일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 기술로 성능 개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포라든지
사격 통제 장치가 여기에서는 개량을 했고요. 전차장이라든지 조준경, 연령상 장치를 부착을 했고 이제 탄약도 32발을 적재할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향상된 이러한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보니까 이런 전차들도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어떤 그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안 돼가지고 전쟁 당시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지금 와서 이제 보면 상당히 많은 이런 어떤 전차가 우리 쪽에 이제 개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이 향상됐더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우리가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에서는 이제 K2 전차를 통해서 K2 전차부터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